오늘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강탈되는 방금 복습했던 그 시기에 우리의 영토였던 독도와 간도 역시 다른 나라가 빼앗으려는 조짐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 잘 아는데 그렇다면 간도는 어디일까? 이 두 지역이 과연 우리 땅이 맞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에 외로운 섬이 하나 있대요. 그 섬이 바로 독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이 나중에 일본인 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만약에 일본인 친구가 생겨서 그 친구와 독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상황을 대비해서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인 증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독도가 최초로 기록된 시기는 바로 지증왕 때입니다. 신라 왕이죠. 이때 이사부라는 장군이 오상국, 즉 지금의 울릉도 독도를 점령하면서 그 관할 섬들을 모두 우리 땅으로 편입했다라는 것이 삼국사기 기록에 나왔고 이것이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쭉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여겨왔죠.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독도, 저 땅은 삼국시대, 고려, 조선 다 쟤네 땅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조선왕조실록에도 살펴보면 울릉도 지역에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공을 바친다, 즉 너를 주인으로 섬긴다 라는 의미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의심 없는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선 후기 숙종 때가 되면은 일본인 어부들이 자꾸 독도 근처에 와서 우리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으로도 따지면 굉장히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의 어부였던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직접 일본에 관리 행세를 하며 찾아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야, 다시 말해봐라. 울릉도랑 독도가 누구 땅이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에서 불과 하루 걸리고 하지만 일본 땅에서는 닷새나 걸리기 때문에 우리랑 가까우니까 당연히 우리 땅이야 라고 일본인 관리에게 소리치고 돌아왔다라고 해요. 이렇게 일반인들도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조선시대였습니다. 물론 안용복은 관리 행세, 지금 보면은 신분 위조죠. 신분 위조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남의 나라 관리를 대면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 학습지에 이분의 이름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대한제국 1900년대가 되었을 때도 대한제국은 명백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고종황제는 울릉도를 비롯한 이 지역의 섬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언제부터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러일전쟁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1904년에 러일전쟁이 터지면서 한반도 일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우리의 동해 바다를 지키겠다,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도 아닌 한 도시의 날치기 법으로 일본의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는 것을 발표해 버리게 됩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경상도 지사가 대마도는 우리 땅이야 라고 발표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한 도시였던 시마네현에서는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규정하고 주인이 없기에 우리가 가지겠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독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아니, 신라 지증왕 때도 그렇고 숙종 때도 그렇고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도 그렇고 독도는 계속 우리 땅이었어요. 우리 땅이라고 우리의 역사책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러일 전쟁 전까지만 하면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일본도 그리고 조선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 중에 이 땅은 주인 없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갖겠다라는 식의 이제 땡깡을 부리게 되는 상황이죠.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안용복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독도는 우리와 훨씬 가깝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찰들도 독도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일본은 계속 독도를 이슈화시켜서 주인 없는 섬으로 만들어서 자기네가 가져가려는 속셈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천연가스 등 굉장히 많은 해양 자원이 나온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면서 점점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다 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속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속셈에 속지 않고 독도는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 땅이었고 그것은 다른 서양의 나라들도 인정해준 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간도는 이제부터 일제강점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지역입니다. 우선 네이버에 간도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중국의 동북지역의 길림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이 달린 만주 벌판, 그리고 연변,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을 바로 간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지역을 당연히 중국 영토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원래부터 중국의 영토였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무도 힙합 특집에서 윤동주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여서 그런가 기억할지 잘 모르겠네요. 윤동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시절의 시인입니다. 예전에 강하늘 주연인 동주라는 영화도 나왔었죠. 그 대표적인 시, 제가 초등학교 때 한검 타자로 열심히 타자를 쳤던 별에는 밤이라는 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시에 보면은 뭐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점점점 별 하나의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계신 고향은 간도라는 거죠. 윤동주는 명백한 우리나라 시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간도를 고향으로 삼고 있다. 즉 일제강점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간도 지역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도 지역에 가면 윤동주 고향집이라고 해서 나름 관광지화 해놨어요. 그래서 이 명동촌이라는 곳이 바로 만주 지역의 한인들이 이제 몰려 살았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중국은 이 지역을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중국 땅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의 역사, 즉 발해, 고구려 등의 역사를 중국이 자꾸 자기네들의 지방 역사다라고 편입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동북공정이라고 해요. 옛날에 저 중학생 때만 해도 이 동북공정이 굉장히 이슈였는데 지금은 막 그렇게 이슈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중국은 이 지역, 길림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 삼성에 있는 역사,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았던 그런 역사를 지워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과연 언제부터 우리 땅으로 여겨졌나?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논란이 되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조선 숭종 때 중국과 조선의 경계를 나누기 위해서 백두산에 이렇게 정계비를 세웠어요. 근데 이 비석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나옵니다. 서쪽의 경계는 압록강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서쪽의 경계는 명백하게 압록강이에요. 근데 문제는 동쪽의 경계를 토문강으로 삼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토문강 여기 있죠. 토문강.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경계로 삼자라고 한다면 이 북간도 지역은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 여기 나오는 토문강은 이송화강 지류의 토문강이 아니라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써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 두만강이 경계선이냐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두만강이 경계선이면 이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중국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두산 정계비에 나와 있는 토문강, 이거에 대한 논란이 되면서 이 북강도에 대한 경계가 되게 애매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딱 영토 분쟁, 어떻게 보면 국경선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대한제국은 이 간도를 함경도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취급하고 이 지역에 관리도 파견을 합니다. 그때 갔던 관리 이범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해그 특사에 갔었던 이휘종의 삼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경도의 행정구역에도 편입이 되었다라는 건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은 자기들 마음대로 중국 청나라에게 간도를 넘겨주고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로 중국이 공식적으로 간도는 우리 땅이야 라고 외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리고 이때부터 중국의 땅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일제강점기로 넘어갈랑 말랑 하던 그 시기에 과연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사람은 없었는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방법이 두 가지로 무력을 행사했던 의병과 펜과 글로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애국개몽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항일 의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이란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민중이 스스로 외적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의병 활동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걸 의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게 가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의병은 세 가지 의병이 있습니다.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 을사년에 일어난 의병, 그리고 정미년에 일어난 의병.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긴 하지만 이름 정도는 이제 기억하고 순서 정도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을미의병은 말 그대로 을미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을미년에 어떤 큰 사건들이 일어났었냐? 바로 일본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단발령, 이 두 사건이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전국의 유생들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을미의병 때만 해도 주로 유생들이 주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생들,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한 나라의 어미인 왕비가 죽은 것,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것 모두 다 성리학에선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유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돼요. 근데 또 유생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라의 왕이었던 고종이 이제 그만 해산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고종의 명에 따라 또 자진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의병운동은 일본에게 우리는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보여주는 방식으로 의병이 진행되었지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왜냐면 고종이 그만해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자진 해산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을사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을사년에는 을사조약이라는 충격적인 강제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제가 말했죠. 외교권이 박탈됐다라는 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게 우리는 모든 게 빼앗겼다라고 생각한 걱정했던 전 국민들이 이제 의병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의병의 주도자는 주로 유생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을사의병은 평민들도 대거 참여해서 평민의병장도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평민의병장으로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1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경상도 일대의 의병을 모아 일본에게 저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의병운동의 달인이었던 최익현, 유배의 달인이었죠. 그 사람은 이 사람 역시도 이제 을사의병에 당연히 참여하게 됩니다. 이분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유배를 갈지언정 나는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의미의병에도 참가했었고 그리고 을사의병을 주도하다가 결국에 일본에 의해서 잡혀 대마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는 일본 땅인 대마도에서 자신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단식을 하다가 결국에 대마도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처럼 나라를 지키겠다고 몸바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일본어가 아닌 자랑스러운 한국어로 한반도에 살고 있겠죠. 자, 이렇게 을사의병이 점차 확산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이 군대를 해산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제 대한제국을 지키는 군대 없고 대한제국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벌거숭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을사조약을 파기시키기 위해서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종이 일본 몰래 헤이구에 특사를 파견했다라는 것을 들키게 되면서 고종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미의병은 폭발적으로 의병 활동이 진행되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게 목표였는데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거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에 가담을 했다라는 것을 가담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분은 옷을 제복을 갖춰 입는 거 느껴지나요? 바로 이분이 군인이었던 사람이 의병에 참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맥킨지라는 외국의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나라 의병 활동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의병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 악착같이 의병 운동 토벌하게 됩니다. 특히 한반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 활동을 토벌하는 것을 남한 대토벌이라고 해요. 이때 많은 의병들이 토벌되고 처형당하게 되고 이렇게 의병장들이 대거 잡히게 되면서 의병운동은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볼 수 있었던 최응원이 검거되면서 의병운동은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때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지 1년 만이었던 1901년, 11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의병 활동이 끝났다라고 해서 일본에게 저항한 사람이 모두 사라지고 일본을 환영하고 순응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니죠. 이제 의병 운동은 사라졌지만 이제 살아남은 의병들은 간도나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된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2학기 때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과 칼을 들고 싸운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총과 칼이 아닌 펜과 종이를 들고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를 애국 계몽운동이라고 해요. 계몽이란 지식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우침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해요.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성이 사라진다라는 건 배운 사람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애국계몽운동이에요. 애국계몽운동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국 계몽 운동은 다양한 목표를 가진 단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첫 번째 보안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인 1904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우리나라의 황무지를 일본이 마음대로 개간하여 갖겠다라는 것을 막으려던 단체예요. 즉, 우리 영토를 지키려던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헌정 연구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은 일본처럼 근대적인 입헌 의회 제도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입헌 의회 제도를 만들어서 선진화하자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회 제도 만들자라고 했던 단체가 헌정연구회고요. 마지막으로 대한자강에는 자강, 스스로 강해지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을 부흥시키자라고 했던 단체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체들도 있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명한 단체였던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신민회는 당대 유명했던 지식인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단체로 계몽을 통해 새로운 백성을 만들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창립자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 세 명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은 사진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들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스템, 구체적인 시스템도 필요하고 교육과 산업도 부흥시켜서 국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민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육과 산업을 부흥시키는 굉장히 온건한 단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눈을 속이고 무장 독립도 준비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는 교육,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장 독립을 준비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려고 했다라는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일본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대성학교, 오산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실제로 오산학교는 지금 오산고등학교로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민회는 겉으로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이지만 몰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해주는 단체였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회사도 설립을 해요. 그래서 도자기 회사였던 자기 회사, 그리고 서점 및 출판사였던 태극서관 등의 회사를 설립하여서 돈을 모아서 만주 지역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민회는 이전의 대한제국과 다르게 공화정을 수립하자라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조선,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정,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혈통에 의해서 계승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던 조선과 대한제국과 달리 공화정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통치를 하는 정치 형태예요. 오늘날의 우리나라 역시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공화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민회는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을 꿈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방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비밀로 무장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 학교가 바로 간도, 서간도 지역에 세웠던 신흥무관학교예요. 우리가 앞으로 일제강점기 시기에 다양한 이제 일본과 싸우는 전투들을 배울 거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이 학교에 배출된 인물들이 전투에 참가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중국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즉 해외 무장 독립운동의 이제 기원이 이 신흥무관학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한 인물이 바로 이 사진 속에 있는 이분이에요. 이회영 선생입니다. 제가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예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이분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고 내가 왜 이분을 존경하는지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민회는 일본의 끊임없는 관시를 받아요. 관심을 받습니다. 왜냐면 유명한 애들이 여기에 다 가입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자꾸 사부작 뭔가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일본은 당연히 감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지는데 1911년에 금방 해산하게 됩니다. 해체당해요. 왜 해체가 당하게 되냐면 이제 배고인 사건이라는 사건 때문인데 안중근의 사촌동생이었던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일대 총독이었던 대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을 벌이고 실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을 신민회랑 연관을 시켜서 신민회 회원들을 모두 잡아들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배고인 사건이라고 해요. 몇천 명이 검거되는데 이 중에 실제 실형받은 사람이 배고인이라고 해서 배고인 사건이라고 하고 이때 지도부가 다 잡혀가게 되면서 신민회는 해체하게 됩니다. 1910년이 지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의 강제 점령이 시작되면 국내에서 독립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격적인 독립운동은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배고인 사건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안중근의 사촌동생이었던 안명근의 총독 암살 사건을 신민회와 연결시켜서 다 잡아가는 사건을 배고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단체뿐만 아니라 교육, 언론, 그리고 우리나라 국학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라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장지연의 실야 방성대곡. 신문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요즘에 우리는 신문을 잘 보지 않지만 이때만 해도 세상에 정보를 알 수 있는 매체가 신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문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알리거나 우리가 당하는 부당함을 알리는 창구로서 중요하게 이용이 되었죠. 장지연 역시 황성신문의 기자로서 일사조에게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분노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분노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장지연은 일제강점기가 되면 일본으로 옹호하는 기사를 써서 욕을 먹기도 해서 친일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러한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베델, 영국인 신문 기자예요. 이 사람은 한반도의 상황을 보고 러일전쟁 때 한반도에 와서 한반도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고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신문사가 대한매일신보예요. 아무래도 사장이 일본과 친했던 영국 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문은 굉장히 일본에게 반일적인 그런 신문을 썼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일적인 신문을 썼기 때문에 일본인에 의해서 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게 되고 결국에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는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해요. 나는 죽지만 대한매일신보를 영생 오래도록 살려서 한국 동포들을 구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위했던 외국인들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 신채호라는 분은 역사학자이자 무장 독립운동가였어요. 우리의 말과 역사를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사람은 일본이 있는 쪽에는 고개를 숙여 세수하기도 싫다고 허리를 펴고 세수를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학자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조용히 책만 읽고 글만 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아요. 직접 무장 독립운동에도 가담하였고 그 결과 중국에서 일본에게 잡혀 감옥에서 사망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말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의 언어를 지키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주시경 선생입니다. 주시경 선생은 국문연구소라는 것을 설립해서 우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어를 지켜야 된다,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채보상운동은 우리가 일본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라의 빚을 갚자라며 일으킨 운동이에요. 1999년에 우리나라 IMF가 터져서 나라의 빚이 많았는데 그때 빚을 갚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했었어요. 짠, 요렇게. 이와 마찬가지로 1907년에도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 일본의 점령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움직임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여기 사진 보시면 담배를 끊어서 그 담배 필 돈을 모아서 빚을 갚자. 여기 이렇게 갖고 있었던 금반지, 숟가락, 노숟가락 이런 것들 다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자라고 했던 것들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처음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일본은 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서상돈이라는 사람을 횡령 혐의로 잡아버리게 되고 이렇게 지도부가 잡혀가면서 흐지부지 되어서 결국에 실패하게 됩니다. 비록 애국개몽운동이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결국 우리는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일본에 의해 강제로 점령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역사, 문화 등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운동들이 실패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도 대부분 실패했어요. 아쉽다,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내용 배운 것 마치고 형성평가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평가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일제의 황무지 개간 사업에 반대하여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애국개몽운동은 맨 처음에 배웠었죠? 보완해라는 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밑줄이 안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죠? 밑줄 친 의병은 무슨 의병인가? 우리 의병 3개 배웠습니다. 의미, 의사, 정미의병. 자, 그렇다면 무슨 의병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해요. 우리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털을 풀베듯이 베어버리니 어머, 이 두 가지 사건과 관련된 의병 어떤 의병이었죠? 바로 의미의병이죠. 어떤 사건들이에요? 의미사변이지. 이거는 반발령이지. 이렇게 여러분들 사료를 보고 이게 뭔지 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순서 맞는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서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러일전쟁 중에 맺었던 한일의정서 1번,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 2번, 그리고 을사조약, 을사늑약 3번, 한일 신협약 4번, 그리고 마지막 한일 합병 5번 이런 식으로 순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긴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신민회가 추구했던 국가의 형태는 공화정,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5번, 일본이 만주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동의 없이, 왜 동의 없이? 바로 을사조약 때문이었다. 청에게 간도를 넘겨준 조약의 명칭은 간도협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 볼게요. 이 두 사람의 업적과 이 두 사람이 누군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나라를 지키는 일은 나라의 바탕을 굳건하는 데 있고 이는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독립신문을 발행에 참여했대. 그래서 한국 연구에 힘썼고 독립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나라를 잃는데 언어까지 잃게 되면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함을 물론 영원히 독립을 쟁취할 수 없을 것을 판단하여 한글 연구에 힘썼고 가를 설립했지라고 한 이분은 바로 국문연구소를 설립한 주시경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이 사람도 독립협회에 참여했대요. 이후 언론인이 되어 환경신문 그리고 배들이 만들었던 대한매일신보에서 일제의 침략과 친일파의 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썼어. 왜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을 비판하는 글을 잘 쓸 수 있었다? 바로 사장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했고 많은 역사책을 저술했어. 대표적으로 나를 발표했지. 같은 해에는 신민회라는 비밀조직에도 참가했대. 일제 국권이 빼앗기자 상해 만주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펼쳤어.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 감옥에서 죽었어. 그는 독사실론을 발표한 신채호 선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일제 국권 침탈 과정과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등교를 했을 때 일제 식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이제 시험 범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6일 날 만나서 더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그때까지 역사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안녕.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그 아무개들 모두의 이름이 의병이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살겠지만 다행히 조선이 훗날까지 살아남아 유구히 흐른다면 역사에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